과거의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한다면 주로 이제 진보 진영, 그쵸. 혹은 민주 진영에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민주정당 아닙니까? 이게 보수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싫어서입니다. 기회의 공정을 원하는 거예요. 기회의 공정. 결과적 평등보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 세대는 그 우리 세대나 또 피디님 세대와 달리 수시가 많아진 세대입니다. 세습 소위 이제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을 너무도 직면하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네. 입시 때부터.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소위 무임승차. 예. 세습 사회에서 이건 불공정이다. 기회의 공정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세상이 뭐 공정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걸 인정해. 네. 기회의 공정 토대만 해달라. 우리가 그 이후에 불만 안 가질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공정 감각에 또 걸려있는 이슈들이 이런 거죠. 성별 할당제, 여성 할당제. 이를테면 이제 어떤 성별이냐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 정영진 씨 말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중장님. 해서 승진하고 또 발탁되고 그러면은 그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탁된 거지 실력이 있어서 발탁된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비판에도 이런 오해와 그 어떤 고정관념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어요.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공계 여성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로 예. 국립대학의 몇 프로는 여성 교수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성만 대상으로 한 대학 교수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공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그 교수 자리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럼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또 지켜보는 많은 그 2030 청년들이 있었겠죠. 네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게 무슨 뭐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정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갈등에서 공정 감각이 또 이제 군대 얘기로 터져 나옵니다. 네. 사실 제도적 차별이 이제는 있냐 없냐로도 계속 싸우는데 남자만 군대 가는 거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네.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이에요. 성별 차별이에요. 이거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유지해 왔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군대 가는 걸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대한 존중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무새 뭐 이렇게 하면서 군무새, 군캉스 군대 플러스 앵무새. 그쵸. 네. 너는 맨날 군대 얘기나 한다. 네. 군캉스 너네 그냥 바캉스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아이고, 식으로 모욕을 세상에.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일종의 사회적 합의 사항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째째하게 남자애들이 군대 가는 거 가지고도 불만을 터뜨린다. 특히 문재인 씨가 뭐 남자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면서요. 호호호 아주 재밌는 주장이네요. 그쵸. 이것 때문에 문정권이 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네. 2030 청년 세대에게. 2030 세대의 보수화는 이념적 전향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쌓인 공정성 논란에 따른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특정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PC주의와 과도한 개입을 멈추는 청년들이 중시하는 기회의 공정을 회복할 때 스윙보터인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보수화를 단순히 극우적 공작이나 교육의 문제로 치부하며 낙인 찍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합리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2030 표심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표심에 대해서 해석 투쟁이 벌어질 거고 네. 다 자기 또 유리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손을 들은 면이 있고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 선거 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과 실제 그 기저에 있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번 선거에서 2030 표심을 활성화시킨 한 요인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 2030에게 약간 문화적 검열이나 억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뛰어나오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왜 보수화가 되었나라는 담론이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과거의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한다면 주로 이제 진보 진영 그쵸. 혹은 민주 진영에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 사실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민주정당 아닙니까? 벌써 PD님이 딱 정확히 그 본질에 관련된 질문을 딱 하신 건데요. 네. 이게 보수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싫어서입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그도 그럴 것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예요. 압도적 다수니까 당연히 기득권 세력, 권력을 가진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근데 그에 미흡한 정책을 내거나 또한 개혁 의지를 보인다면은 당연히 심판을 해야지. 민주당이 우리 편이라고 그냥 눈 감고 뭐라든지 그냥 지켜보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권에 오래된 뭐 격언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젊을 때 진보가 아니면 승가가 없는 것이고 노인 나이 들어서 보수가 아니면 네. 머리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사실 젊은 세대는 진보적 그 이념이나 혹은 가치관에 더 부합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네. 그런데 어디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네. 먼저 이런 여러 해석 투쟁 중에 제가 이제 발레를 좀 격파하고 시작해야 될 것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이게 일부 세력의 보수 세력의 뭔가 공작이다. 공작.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저는 전체를 담지 못하는 좀 일부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공작이다. 아니 어떻게 보수가 공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30 표심을 잡는 온라인에서 댓글 조작, 여론 댓글과 조작. 무슨 콘텐츠 조작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게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세력도 심지어 그 경기동부나 뭐 그런 이제 소위 이제 간첩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친북 성향 사람들도 그런 걸 합니다 다. 각 모두가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게 대중적 호응을 얻냐 안 얻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보수 쪽은. 그렇죠. 그런 어떤 소위 이제 극우라고 불릴 수도 있고, 소위 대한 우파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파낸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 오래된 그 통념이 MB가 집권했을 때 그렇게 10알단 청년 보수 여론 공작 세력이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 노무현 재단 이사인 황희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지금껏 계속된 고발 소송전을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공작 세력이 어디 막 한 100명이 어디 지하 벙커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건 뭐 산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호응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네. 제가 뭐 그분의 활동을 잘 몰라 사실 뭐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연원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거예요.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요 문재인 정부라는 트라우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라우마입니까? 그렇죠. 이 청년 세대에게. 예. 자 그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피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나타난 어떤 청년 세대가 보는 정치 그리고 기성세대 민주당에 대한 반감. 첫 번째는 이 선진국 세대의 공정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시작은 평창 아이스하키 여성 혼합팀. 네. 그 논란이죠. 남북 단일팀. 단일팀. 그렇죠. 남북 단일팀. 그때 뭐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기성세대, 민주당 기성세대가 왜 우리를 지지했던 청년 세대가 생각을 달리하지? 왜 이게 단일팀이 뭐가 나빠?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자는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희생을 감내 못해? 감수 못해? 그쵸. 이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 만약에 그 논란이 다시 일어나면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문제 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당연했던 그 민주당 진영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는 어떻게 쟤는 저렇게 모지냐? 그걸 왜 못 받아줘? 비정규직이 차별을 많이 당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해? 또 게다가 본인들이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 거기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게 공정하냐 이거야 이 시스템이. 어?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비정규직 차별하고 정규직은 그보다는 덜 차별하는 오케이. 이 구조 자체가 불공정한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좋은 얘기 해주신 건데 네. 지금 이제 기회의 공정을 원하는 거예요. 기회의 공정. 결과적 평등보다 아.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달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특히 이 세대는 그 우리 세대나 또 피디님 세대와 달리 수시가 많아진 세대입니다. 세습 소위 이제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을 너무도 직면하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네. 입시 때부터.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소위 아하. 무임승차. 예. 세습 사회에서 이건 불공정이다. 기회의 공정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세상이 뭐 공정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걸 인정해. 네. 기회의 공정 토대만 해달라. 우리가 그 이후에 불만 안 가질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공정 감각에 또 걸리는 이슈들이 이런 거죠. 성별 할당제, 여성 할당제. 이를테면 이제 어떤 성별이냐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유리 천장을 없애자 그 차원에서 이제 성별 할당제를 도입했는데 그 정영진 씨 말이 가장 와닿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게 팀장님. 해서 승진하고 또 발탁되고 그러면은 그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탁된 거지 실력이 있어서 발탁된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비판에 노출되고 이런 오해와 그 어떤 고정관념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어요.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공계 여성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로 예. 국립대학의 몇 프로는 여성 교수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성만 대상으로 한 대학 교수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공계에서 열심히 그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그 교수 자리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럼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또 지켜보는 많은 그 2030 청년들이 있었겠죠. 네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게 무슨 뭐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정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갈등에서 공정 감각이 또 이제 군대 얘기로 터져 나옵니다. 네. 사실 제도적 차별이 이제는 있냐 없냐로 계속 싸우는데 남자만 군대 가는 거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네.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이에요. 성별 차별이에요. 이거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유지해 왔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군대 가는 걸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대한 존중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무세 뭐 이렇게 하면서 군무세는 군캉스 군대 플러스 앵무새. 그쵸. 네. 너는 맨날 군대 얘기나 한다. 네. 군캉스. 너네 그냥 바캉스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아이고, 식으로 모욕을 세상에.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일종의 사회적 합의 사항이 깨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째째하게 남자애들이 군대 가는 거 가지고도 불만을 터뜨린다. 그 특히 저 문재인 씨가 뭐 남자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면서요. 호호호 아주 재밌는 주장이네요. 그쵸. 이것 때문에 문정권이 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네. 2030 청년 세대에게. 네. 그리고 해화역 시위 아. 때 어떤 그 민주당 진보 진영 인사들의 네. 그때도 그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길게 얘기 못 하는데 네. 좀 이상한 대응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재인 재기에 막 이랬습니다. 그때 예, 대통령 그 그 자리에. 어디 떨어지라고. 예. 그리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시위 구호들과 아버지를 그 애비충. 애비충 네. 그 어린 남성은 어린이 이 한국 남자아이는 한남 유충.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했던 그리고 사실 그 시위도 사실 시발점 자체가 남성이 원래 피해자인 사건이었는데 그렇지. 경찰이 그걸 빨리 조사했다는 이유로 이건 여성 그동안의 여성 범죄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 혐오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닷페이스 논란. 김용민 PD님 이거 버튼 누르면 한 10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대선 직전에 닷페이스에 출연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2대남, 3대남들이 단체로 등을 돌렸고 0.73% 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의 이런 지옥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개고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페이스라는 곳 자체가 무슨 악마의 속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매체가 주장하던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공정 감각에 하나도 안 맞는 좀 그와는 결이 달리하는 것이었어요. 소위 이제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PC주의 성향이 강한. 근데 그쪽으로 한 발짝 함부로 다가간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쪽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김어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기 입으로 다페이스 나가야 된다. 이 주장을 펼쳤어요. 낙선한 이후에도. 와,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의 특등 공신이라고 저는 김어준을 규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만큼 당시 그 논란이 또 많았는데 그때 일찍남 이찍남. 일찍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규정하고 모욕했습니까? 그 김어준 씨가 그랬었는데 그 같은 자리에 유시민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제 같이 웃고 떠들던 그 모습이 선연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지만 더 할게요. 좀 빨리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자유, 이제 PC주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문화적 검열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혐오몰이 그렇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일종의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불편함이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됐던 겁니다. 아, 나의 아저씨가 얼마나 훌륭한 드라마입니까? 근데 여혐이라고. 초반에 공격 엄청 당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 아저씨하고 연애할 수 있는 거? 그건 아저씨들의 로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대표적인 여성 혐오다. 진보 언론에서 예. 그런 진보 스피커들이 엄청 그 깠습니다. 진짜 돌대가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완장 권력을 차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 불편하고 예. 스스로 약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권리가 생기는 사회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 개그가 나왔어요. 뭐였던? 모든 학생들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고 싶은데 특정한 사람만 전교 어린이 회장이 돼서 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를 다 전교 어린이 회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개그 코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 이제 교권 논란과 학내에서의 어떤 그 다 무승부 만드는 거 아시죠? 요즘 그렇지, 운동할 그렇지. 때. 예.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불편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문화를 예. 만든 것이 PC주의인데 예. 그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열심히 했습니다. 혐의를 열심히 가지는 했어요. 거죠. 예. 이를테면 지금 이제 소수자, 약자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50대 서울역에 노숙자로 있는 남성, 아저씨와 한 30대 진보 언론의 기자 여성, 누가 사회적 강자입니까? 당연히 기자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성 기자일 수 있고요. 네. 만약 그 둘이 거기 뭐 UFC 경기장에서 1대1로 맞다이를 깐다면 네. 남성이 그래도 유리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여성, 뭐 혹은 뭐 소수자, 네. 이렇게 하면 약자가 되고 그들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구조. 아. 이게 언더 도그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되게 납작한 이론을 주장했던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는 인식이 맞아요. 있는 겁니다. 맞아. 청년들에게. 예. 그리고 간단히 짚을게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건 사생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라고 느끼죠. 네. 비동의 가늠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비동의 가늠죄는 이거 진짜 사람 잡는 법입니다. 사람 잡는 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시적인 합의하에 섹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다 가늠이 아니라 강간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레이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성범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예. 근데 그 그레이 영역을 확인하는 그 해법이 좋지 않았던 거지. 예. 이거는 검열하고 사생활을 국가가 개입해서 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총선 때 이걸 당론으로 공약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비동의 가늠죄. 그 누가 그 용해인. 아하, 그렇죠. 아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 매우 중요한 선거고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그런 선거인데 비동의 가늠죄를 슬쩍 넣으려다가 제가 미리 파악하고 난 난리 부르스를 피웠죠. 여러분 정말 외쳐 김용민. 2024년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데 김용민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 비동의 가늠죄를 최근에 네. 당의 어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당이 있었죠? 어느 당? 조국 혁신당. 그래요? 아니 성비위나 좀 잘 해결하시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네. 제가 근데 이런 어떤 PC주의와 페미니즘 관련 얘기를 하면 사실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진영 안에서 굉장히 네.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혹은 PC주의의 문제의식을 가지면 반페미 혐오론자인가 인 것인가 제가 막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런 건가 네. 여성을 혐오하고 저 그 미국에서도 대학 다녔는데 가장 동성애 성수자가 많은 곳에서 나왔고요. 저 그 성수자 친구 무지 많아요. 아, 그 학교 버클리.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되게 손쉬운 규정과 낙인 찍기가 횡행해요. 예.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사실 페미니즘이나 PC주의 문제의식을 가진 남성일수록 마초주의를 혐오합니다. 아, 그렇지. 김용민 아저씨 사실 애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깔끔하게 살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성분이야. 알았어. 근데 이게 마초 남성들은 여성의 권리를 시혜적으로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줘. 그렇지. 그런데 그, 오히려 저기 나이 드는 운동권들이 되게 이래요. 그래서 소위 이제 남페미는 사이언스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줬는데 왜 그게 문제야? 라고 손쉽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저같이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여성이 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더 존중하는 거고요. 네. 그냥 약하고 이러니까 뭐 하나 줘야지 좀 배려 좀 해. 생물학적 그 취약성이 있을 수 있죠. 남성이 뭐 근육이 더 발달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와 별개로 사회적 인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주체성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공정 감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혐오론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건 좀 부당한 낙인 같아요. 아, 말씀하신 내용,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여성에게 권리를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문조 털레유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거기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래.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전형적입니다. 전형적. 그러니까 일종의 예. 그 소위 이제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마초적 남성들이 사실 그냥 좀 해줘 그냥 막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처녀 공정 감각과도 어긋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남페미는 사이언스라 그러는 거예요. 꼭 사고는 남페미들이 다치더라. 그러니까 저분 정도면은 진보 인사인데 민주 인사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 성비 위에 연루가 되지?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보면 바로 그 경우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또 하나 민족주의 감성이 2030 청년들을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싫어하게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저 이석현 평론가를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네. 사실 거의 저는 친일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본과 가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주의 감정 자체가 좀 유치하다. 그런 얘기가 많은 아주 저차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 반일 정서라는 게 예. 우리가 어떤 지난 어떤 그 한일 그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기억해야 되는 건 맞지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가져와서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아메리카노 먹었다고 유시민 작가를 욕하던 운동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같이 통합진보당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 토착 왜구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사실 청년들한테는 사실 좀 안 맞아요. 지금 K 문화가 전 세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그 숙이고 들어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2019년 7, 8월에 있었던 그 반일 감정, 그러니까 이른바 소부장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지지 않는 나라 뭐였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얘기 왜 또 해? 아니, 그게 광복절 기념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조로 나갔을 때 이때도 청년들은 불편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당연히 우리의 자주권을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자라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 유니클로 사네? 막 이런 식의 저는 스타벅스 논란도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네. 스타벅스의 그 마케팅이 문제라는 거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어떤 정치권이 나서서 개입하고 선악을 구분하려고 할 때 근데 그게 주로 민주당이었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났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친중 논란으로까지 지금 확산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는 친중 논란. 민주당 세력이 정말 친중일까? 저는 이거 오해가 많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반일 정서에 이어서 친중으로까지 엮어 들어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네.
제가 결국 해법이 뭐냐? 시간이 해법이 없으니까 중요합니다. 예. 해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제를 해야 된다. 소위 그런 극우적 뭐 보수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혹은 그 세대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아 벌써 포기를 해? 이미 그런 얘기 많았어요. 아니 사실, 설득을 민주당에서. 좀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대남 이대녀는 어차피 다르게 투표하기 때문에 네. 이대남 버리고 네. 이대녀만 가져가자. 그게 바로 2022년 대선 때 김어준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찍남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 나머지 여성들은 다 우리를 찍게끔. 아니 옛날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20대 30대는 민주당 표였어요. 왜 그걸 스스로 갈라치나? 아이고 정말. 근데 그 전략이 지금 실패해서 서울시장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2, 3대녀가 예전처럼 투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해석을 좀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게 페미니즘 정책을 했기 때문에 2030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아닌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네. 결국 중간층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 중간층이 평가하기에 네. 저는 스타벅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민주당의 저런 교조주의적 선악 구분,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건 부당하다라고 2030 여성들도 중간층에 있는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통으로 한 세대의 성별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번에 2대녀, 3대녀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거는 민주당이 페미노선을 걷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의당이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의 맹점은 페미니즘을 그래 안에서 민주당이 싫어.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더 페미니즘과 멀어져 있는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게 네,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오세훈을 왜 찍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이준석의 친구 막 이런 더 싫어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규제가 해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한 세대를 무슨 제노사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2030 세대가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386 세대와 70년대생 90년대 학번 그 두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부모에 대한 반발입니다. 당신들의 위선이 싫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반발했지만 설마 나를 상대로 반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식들이 이처럼 열려 있고 또 이렇게 이 문명에 굉장히 능숙하고 문명 활용에 능숙하고 그런데 설마 나를 꼰대 취급하겠는가 이런 사고에 그렇죠. 네, 이제 젖어 그런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제 교육이 잘못됐다, 교육이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 애들이 극우화됐다 조국처럼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 그렇죠. 근데 진보 교육감이 강세였던 시대였고요. 그렇지. 지금 이 세대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살았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교육으로 해법을 된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되지 않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실용주의자인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결국 이런 오랜 고정관념과 어떤 약점, 도그마들을 해소하면 돼요.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만약 민주당에서 이걸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걱정과 좌절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을 하면서 약간 희망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사석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이슈를 좀 억제하는 면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어떤 문제들, 네. 아까 할당제 제도적 그렇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는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성별 할당제에 대해서만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를 해도 네.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겁니다. 표심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결국 여성도 남성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정의로운 공정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참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는 게 소위 여성의 권익을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저나 김용민 PD 같은 사람들도 우군을 만들지 못하면 다수파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잖아. 네. 근데 저 해법으로는 오히려 역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오세훈과 한동훈 이 두 정치인이 보수의 정치인이 2030 표심의 맛을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집행권을 지닌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실 여기는 보수에서 진보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분들은 명백한 스윙보터고요. 네네. 지금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네. 몇 가지 이것만 해줘도 돼요. 이들을 극우화라고 쉽게 낙인 찍지 마시고. 철 모른다, 뭐 저기 그 뭐 일백에 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우리 청년들도 n분의 1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베 요즘 많이 망했어요. 노인계층 또 뭐 영남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도 n분의 1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뭐 온라인 그 사이트나 이런 데 규제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요즘 이런 컨텐츠가 자주 나오는 건 인스타와 틱톡입니다. 그거 어떻게 규제해? 페이스북 메타를 우리가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요. 일베야 폐쇄시켜도 다른 일베2가 나오고요. 그래서 규제나 교육을 바꾼다는 문제 말고 결국 우리의 거울을 보면 문제 해법은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청만 해도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이러하지라고 간주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 사실 제가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좋아했던 어떤 2030 사실 보수 성향 청년들이요. 네. 김용민 PD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을 수가 있다니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진보 진영 사람들은 예.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예. 근데 김용민 PD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정도만 듣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도 네. 얼마든지 열어낼 가능성이 있다.